네, 원사님, 말씀해 주세요. 원사님,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전국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물질 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오페 오늘 시작할 겁니다. 원기 111년 7월 5일입니다. 이제 저희도 약간 이제 장마 기간으로 뭐 서서히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오늘 여기 좀 습해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허품 사장이었나요? 거기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고 하신 법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화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AGI 시대에 이것이 그 법문과 맥을 같이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근래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UN AI 글로벌 허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AI 시대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가 보죠. 그래서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렇지만은 대중선생님 법문의 말씀을 들어 좀 생각해 보면은, 그래 물질이 개벽이 되는데 정신을 개벽을 해서 물질을 선용하는 사람 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법문을 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설법을 해주실 진산 이도하 교수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AGI 시대 인류적 위기에 대한 한국 원불규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칠 줄 아는 거 모르겠네요. 박수 네, 어디 있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리네요. 예, 됐습니다. 제 말씀 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제 사실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AGI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니까 13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차례던데, 금년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AGI나 에이전트 AI나 또 뭐 특이점이라고 하는, 특이점은 이미 지나왔다라고 요즘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또 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지금 2026년 원기 111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이 시대가 어떤가에 대한 이해나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활용 측면도 있지만, 뭔가 지금은 좀 대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사실 굉장히 지금은 귀하다. 제가 이제 여러 그 AI 전문가들 또는 뭐 심지어는 그 빅테크의 일론 머스크나 뭐 다른 여러 그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은 대안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대안 중에서 정신개벽만큼 사실 구체적이고 상당히 저한테 그 울림을 주는 대안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정신개벽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튜닝을 해서 시대에 적용하고 그것이 정말 시대적 해법이 되고 미래적 어떤 비전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뒤적여 보니까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AGI 시대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고, 4월 초에는 언어 모델에서 월드 모델로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글로벌 AI 허브, 또 이제 그 당시에 3월경에 UN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6개 기구였고요. 지금은 뭐 9개 기구로 확대됐다고 하고, 또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정부와 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연계해서 소위 그 AI 기본사회,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적 실험이랄까요? 정치적 실험이랄까? 그런 것들도 이제 논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한국이 뭔가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안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 4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4월 중순, 중하순경에 그 나온 지는 뭐 금년 초에 아마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AI 신의 탄생과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신이라고 하는, 신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고, 신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AGI를 넘어서 이제 ASI, 그러니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 초지능이 탄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종말할 수밖에 없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제가 4월 중순에 그 책을 보고, 뭐 이미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좀 상당히 좀 절망 역시 대안이 없구나.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쪽에 보면 어떤 대안이 있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 책을 알려서 어떻게든지 ASI가 나오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정도가 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 기대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그것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좀 우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 테크의 맨 선두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안이 없이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되게 암울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제가 공부인 대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단계적으로 뭐 제가 대안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안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다음번 예를 들면 12월이 될까요? 그때쯤에는 한번 회화법회 같은 형태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안을 중심으로 뭔가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광대에도 근무했던 분이던데, 이병한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여기저기
매불쇼라든가 뭐 또 여러 곳에 그 머니인사이드라든가 나오면서 그런 좀 클립 그 여러 클립이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이분도 이제 물질개벽, 정신개벽 배종사님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하고 책에서 그리고 이제 꽤 재밌게 봤던 게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은 대안을 굉장히 그 뭐랄까 굉장히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UN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UN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이제 UN에서 손을 떼면서 상당히 유엔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유엔을 다시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네이션스라고 하는 국가연합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네이처스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뭐랄까요 존재연합이라 할까요 아니면 자연연합이라고 할까 뭐 번역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새로운 유엔을 설계하자 뭐 이런 걸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한국이 대종사님도 이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뭐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이 뭔가 지금 G2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이제 대한민국 탐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도 한번 보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좀 그런 논의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 그 다음 12월 달에 변화가 있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스페이셜에 계속 들어오면서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 스페이셜에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 위쪽에 보면 크리에이터 서비스가 7월 27일 날 종료된다고 나와요. 빨간 라인으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 유저기 때문에 플러스 유저기 때문에 이제 메일이 직접 왔는데 이것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종료한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은 이제 뭐 7월 27일이 지나서 저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계속 저는 뭐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체크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성탑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바이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집중을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대종사님 성탑을 한번 그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원관 우리 원불교학과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드는 버페를 보고 뭐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정리가 돼야 되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은 메타버스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현실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상에 들여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메타버스 AI는 또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문을 닫으면 다음 방향으로는 좀 더 미래적인 방향성을 좀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그 같이 이제 토론도 해보고 회화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이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지도국 또 도덕의 부모국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공부인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 한번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대종사님이 한국이 장차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에도 말씀. 네, 이제 이건 뭐 재소감이에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보는 방향이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일단 교육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문맹 대치라고 할까? 아니면은 스마트폰, AI 이런 거 활용도라고 할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거의 최고 수준인가 봐요. 거의 최고 수준인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그 G7인가 어디인가 갔을 땐가 어디 갔는데 하여튼 하여간 국제 대통령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이야기하기를 더 선호하듯 즐겨하고 나의 자식, 나의 사촌, 나의 아들, 딸 누가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을 가보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을 작년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런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이번 두 번째 이제 2년차 접어들면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막 대통령 입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걸 봐도 문화나 혹시 뭐 음식 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화장품, 무기, 그리고 또 뭐 지금 AI에 대한 그 글로벌 허브 한국 유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도 정신적 아마 지도국이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도덕의 본목도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 치안이나 이런 거 보면 또한 엄청나게 한국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 요인들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방 말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방금 떠오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대중사님께서 이제 정신의 지도국이라고 하셨던 그 당시에는 사실 불교에서는 불교 교종 선종이 발달했지만 사실 그게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게 뭐라 그럴까 실행이 안 됐다 그럴까 아니면은 그건 하나의 가르침으로 내려왔고 실제로 환경을 변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불교는 뭐 비는 용도로 기복 위주로 그렇게 해왔던 게 아주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유교의 그런 정신이라 그럴까 유교의 가르침은 식자들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가진 어떤 그런 겉모양으로서 실제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치국하는 나라를 이렇게 뭐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교의 공자님의 가르침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조선 사회가 고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조선 사회가 도덕적인 국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이런 교법 그리고 이론상을 표상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본래 마음 이 공부를 가르치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묻혀왔던 또는 왜곡되어 왔던 잘못해서 그냥 그 비는 걸로만 구복신앙으로 해왔던 그런 불교적인 가르침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그런 가르침이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오물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쓰는 법, 나는 마음 쓰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왔다, 가르친다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뚝 서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떤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실제로 현실과 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늘 펼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의 부모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덕이라고 하면 뭐 노자도덕경의 도와 덕 그건 사실은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정의와 불의에 있어서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이 세상이 어떤 힘 있는 자 위주로 또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정의사회가 구현될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교도로서 바른 가르침을 대종사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저희가 흡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구현해 나간다면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원불교의 그 천지공덕으로요 응용무념 정신을 우리 저기에도 초기 정전에서는 그 저기 우리 조리표에다가 그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공원정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공원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도덕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종교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편향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복적인 그런 것도 미신적인 신앙도 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그런 교법을 내놓으신 대종사님으로서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는 원불교는 이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서 반드시 도덕의 부모덕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뭐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소장이요.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우선 그 대종사님께서도 우리가 탁 개교의 동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너무나도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현 시대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대종사님 말씀 중에 저희 교법 중에 자리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그 나오님께서도 그 기독교의 그 약간 지금 현 시대에서의 기독교가 어떠한 그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그 AI 요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그 미래 세대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종교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서 이제 도덕적이라는 것을 이제 도덕적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이타심으로 하면 자리 이타는 게 결국은 그 부처의 그 행위잖아요. 이것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 AI 앞으로 다가올 그런 우리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자리 이타심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기본으로 하는 게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교전에 나와 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그 세 분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또 다음번 그 회화법회 형태로 한번 더 이제 구체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오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가설이고 한 번도 이런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를 30만 년 인류의 역사를 너무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사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썼던 그 인지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과학혁명 또는 산업혁명 이게 이제 그 굵직한 혁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AI 혁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흐름을 이야기한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역사 관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정신문명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 정신문명사라는 걸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정신의 지도국이 될 수밖에 없고 도덕의 부모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인류가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조짐들이 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저의 가설을 간단하게만 오늘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항상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산종사님 법어에 보면 그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두 가지 기쁜 일이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원불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가 원불교를 만난 건데 거기서 더 하나 감사한 일은 대종사님이 직접 나를 찾아주셨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 종법사를 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앞에 대종사님이 찾아주셔서 원불교를 만난 게 제일 큰 기쁨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짧게 해봤었고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때 일제강점기 뭐 한참 아마 그 무렵일 텐데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렇게 기쁜 일이셨을까. 근데 이게 정산종사님뿐만 아니라 그 대산종사님도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세요. 좀 다르지만 한국에 태어나서 원불교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쁘다 이렇게 아무튼 한국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좀 의문이었고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이런 말씀도 항상 제 안에 있고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의문으로 가졌던 것으로서
소위 그 정신문명사와 물질문명사라고 하는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에 의하면 인지혁명, 그다음에 농업혁명, 그다음에 과학 또는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AI 혁명 이렇게 만약에 네 단계로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지혁명 단계는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가 걸쳐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나온 그 시기부터 기록이 시작되면서 그게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AI 시대는 다시 이제 저는 뭐 그 이병환 교수의 표현인데, 선사시대, 역사시대에서 후사시대로 넘어가는 포스트 히스토리컬.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거칠게 보면 인지혁명의 시기와 AI 혁명의 시기는 사실은 정신문명사하고 물질문명사가 결합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농업혁명, 뭐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 사이에 또 어떤 걸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당히 물질문명사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서양이 주도하는 어떤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금 경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말하자면 역사시대 이전, 문자가 있기 이전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홍익인간이라든가 뭐 단군 신화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하지만 저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글자, 그러니까 한국 글자 문자로서의 한글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뭐 가장 전무후무한 지금 지구상에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그런 아주 그 선견지명이 높은 그런 문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국어라고 하는 우리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특별한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신문명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소위 연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한국의 종교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처음 시작 인류가 이제 말하자면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일한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 계기로서의 그 언어, 특히 그런 그 언어 중에서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오늘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의 언어, 마음의 언어, 영성의 언어라고 한번 해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정리를 좀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좀 더 드릴 말씀도 있지만 일단 이런 관점에서 우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존재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연결의 시대, 관계의 시대라고 보는데 한국어, 우리말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관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남발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아이, 그러니까 쉐어할 수 없는 지점에도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뭐 아내 이런 이야기들은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남발할까? 심지어는 제가 그 일본의 지금 세이카 대학 총장으로 있는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내란 이번에 뭐 재판을 보면서 우리 피고인분들 뭐 누가 이렇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고인들한테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지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거의 접두사처럼 아니면 어떤 말을 꺼내는 그 소위 이제 일종의 그 감탄사처럼 우리라는 말을 쓰는 그런 이유가 저는 이제 나를 확장하는 어떤 그 일종의 뭐랄까요? 특별한 그 우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주의적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뭐 반드시 좋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팩트는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일본어도 그렇지만 존댓말이라든가 겸양어 같은 어떤 관계 언어적인 특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에 그 욕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예를 들면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말은 정말 욕이 거의 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는데, 얼핏 들었을 때 그 헝가리인가요? 그쪽이 또, 욕이 굉장히 우리처럼 발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극한적인 생존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관계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자체가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느껴진다. 어떤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자주 쓰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 다른 나라의 어법이나 이런 뉘앙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예를 들면 단순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감정의 언어 뭐 이런 감정 표현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예를 들면 응복합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시원섭섭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은 글쎄 다른 나라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시원섭섭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한국 사람들을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IQ가 제일 높다 그러는데 그 지능을 말하자면 지능과 언어가 굉장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언어가 고도화되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지능이냐 언어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봐서도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있다와 없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있다와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 한국적 한국어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있다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언어가 있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있지 않은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어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긍정적 실체인 셈이죠. 없다를 긍정하는, 없다가 실체화되어 있는. 마치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수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의 발견, 특히 그 중에서 영의 발견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수메르나 이쪽에서 중동 쪽에서 온 그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영의 발견 같은 그런 숫자의 수학의 어떤 진보가 이 언어 세계에서는 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실체화된 언어 이것이 이제 그거에 견줄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알다와 모르다도 있습니다.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있다 없다의 경우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우랄 알타이계 언어에서 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 일본어에도 사실은 이게 우랄 알타이계 언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충분치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어 자체가 최종적으로 지금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우랄 알타이계가 아니래요. 완전히 어떤 독창적이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아주 뭐랄까요?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물론 교차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특별한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통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고 옛날에는 일본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도 좀 이렇게 아주 그 언어의 어떤 계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튼 일본어도 보면 뭐 알다 있다 없다도 비슷하고 또 알다 모르다 같은 경우도 뭐 와카리마스 와카리마생 시리마스 시리마생 이런 것처럼 부정으로 주로 가거든요. 안다 알지 못한다. 근데 한국어는 안다 모른다. 물론 이 모른다는 말이 못 안다라는 것이 모른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비적으로 안다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체화시킨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어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언어들에서 제가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이것 자체가 가지는 상당히 그 영성적 특성이 저는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얼핏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신난다. 일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신난다라고 하는 게 그 정확하게 뭐 공인된 어떤 표현 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재된 신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 내재된 신이 이렇게 뭔가 발현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상태를 신들렸다. 신들린다, 신들림,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외재적 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를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어나 일본어에도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그걸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난다, 신들렸다, 뭐 신들린 연주다, 뭐 또는 신바람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창적이다라고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베리아 샤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베리아 샤먼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연구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시베리아 샤먼이 주로 해주는 게 이제 태몽을 대신 꿔주는 정도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엄마들 또는 엄마의 또 할머니들 또 이모 또 엄마 친구 주로 이제 여성 연대 속에서 누구나 태몽을 꾸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래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 언어와 그 말하자면 그 영적인 어떤 상태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그 상태들이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이제 출발에 불과하지만 정신문명사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국어의 한글이 왜 이렇게 우수하고 특별한가? 저는 그게 이제 세종대왕님의 어떤 엄청난 그 노력과 천재적인 그 문자적 천재로서의 그런 면도 있지만 한국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어떤 역량이랄까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기기 위한 어떤 문자도 그런 역할로서의 문자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상당히 늦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말과 이런 정도 수준의 글이 만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외국 방송 같은 거 보다가 보면 뜻밖의 한국어,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굉장히 주목하는 게 한국어예요. 한국어 느낌이 너무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면 외국 사람이 들어도 그 느낌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들, 서양인인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꽃 같다는 거예요. 꽃은 그냥 꽃이래요. 꽃은 꽃일 수밖에 없고 옷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정확하게 옷의 느낌을 잘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감성일 텐데 우리들은 그냥 너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이 느낄 때 어떻게 이런 정도의 말과 글의 시너지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들을 놀라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게 우리 말이고 우리 글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혁명의 핵심은 말과 글이고요. 그게 이제 역사 시대를 열었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는 다시 이게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융합되는 어떤 시기가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원래 한국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히 이 근현대 백년사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신문명사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 말이 문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인류의 미래에 역할할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그 뒤에 이어서 정신문명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8시 40분 정도까지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좀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질문이 있거나 하면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다 이제 언어에서 많이 찾으셨네요. 근데 언어 참 묘하기는 묘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언어가 외국인들이 배우기 쉬운가 봐요. 뭐 이렇게 약간 조립하면 되는 발음도 제가 제 딸애들 7살 때, 6살 때 한글을 가르쳤는데 뭐 보통 한 달 정도면 글을 다 읽더라고요, 가르치니까. 근데 여튼 그런 면에서 많이 찾으셨는데 상당한 궁금이 갑니다. 여튼 느낌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신적, 도덕적 그래 분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 마치고 또 다른 분 말씀 얘기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저도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서 좀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물질 문명 위주로 이 인류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과거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물질이거든요. 제일 많이 바뀌지 않은 게 마음, 심리, 정신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철학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건너 듣기로는
플라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학의 발달은 그다지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인간의 그 마음, 정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식한 용어로는 천착을 해서 꽤 많은 그런 그럴싸한 지금 생각에도요 그런 깊이가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 오면은 뭔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딴 세상이 됐는데 정신 문명은 사실상 거의 바뀐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철학적인 내용, 철학자들만 좀 바뀌었지 일반인들은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라고 하는 암안심, 뭐 자기 이득이 되는 어떤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탐진치 문제는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걸 봐도 물질 문명 바뀐 것처럼 정신 문명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뜻밖의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 원불교가 이제 후천 개벽 시대, 선천 시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다지 그러한 생각보다는 과거의 부처님 시대 그리고 불교의 선종,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 태두되는 그런 시대부터는 사실은 정신문명이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문명의 발달 사례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대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뭐 왕조가 바뀌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자신을 자를 이렇게 깨닫고 세상과 이런 거에서 본래 자기 본성 어찌 보면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민주의식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문명의 새로운 어, 챕터가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실 틀림없는 건 하지만 아주 완벽한 그런 저기는 역사적인 분류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언어가요. 한국어인의 언어가 관계의 언어, 마음의 언어, 영성의 언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어는 정서의 언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인 언어다. 특별하게 정서적인 언어다. 그래가지고 욕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한스럽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감정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서양하고 많이 비교를 한다면 서양은 상당히 명사적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형용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것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형용사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만 명사적인 걸로는 사실 아주 상당히 그게 적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는 정서의 언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욕이 발달한 것도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K컬처, 뭐 K팝 드라마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세계인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새로운 어떤 문화, 한국을 잘 몰랐는데 한국의 문명이 문화가 이렇더라, 재밌다 이런 것에서 그걸 저기를 찾는다면 오래 가지 않았을 텐데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정서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정서적이고 굉장히 그 복합적이에요. 시원섭섭하다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그 한국어는 복합적이면서도 꼭 우리만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 뭐라 그럴까 표현들이 저도 외국어 공부를 이것저것 좀 해보는데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실 단순하게 불교나 어떤 유교로 오면 사실 저희가 가르치면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3844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 하나하나 뭐랄까 주요한 그런 포인트들도 여러 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고 이런 것도 모두가 우리의 어떤 정서에 맞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 좀 다니던 사람이 원불교 오면 와 대단하다. 원불교는 정말 이 가르침이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 이런 마음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원불교의 그런 교법과 또 어우러지고 결국은 세상이 이제 물질의 그런 변화에서 정신, 마음의 어떤 그런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 당연히 우리 교법도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K컬처와 함께 한국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의 문화, 이 한이라는 문화도 굉장히 그 우리 영성을 두드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AI 문화에서도 AI 앞으로의 그 문명에서도 결국은 쇳덩어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걸로 만들어진 AI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기는 AI 지능 또는 AI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아를 깨닫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인간처럼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볼 때는 우리 인간은 결국은 AI한테 지배를 당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가 결국은 이제 신이 돼서 AI 신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종말을 맞겠다는 그런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결국은 사람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 대중사님 같은 분이 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의 우리 본성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본래 텅 빈 가운데 밝고 지혜로운 그것에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공원정으로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AI가 사실은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에 의해 가지고 그 AI에도 그런 지능을 또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우리는 인간은 교화라고 그러지만 AI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교육을 한다 그럴까요? 만약에 AI가 자체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AI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물론 있겠다 싶어서 저는 항상 반 이상으로 AI 시대에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제대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그 컨셉이 저는 그 미디어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매개체라고 해서 그 사실은 연결입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근데 종교야말로 최초의 그 가장 거대한 미디어였고 미디어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은 그 또 다른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여러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라든가 사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그 힘이기 때문에 그런 소위 이제 정신문명사를 한번 새로 써보는 그런 필요성이 특히 우리 원불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한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 결핍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그 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게 결핍이라고 하는 게, 결핍을 인식한다고 하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미래적 그 가능성을 항상 상정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를 결핍된 상태로 인식하고, 결핍을 인식하고 또는 결핍을 창조하고 또는 결핍을 실체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동력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결핍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외적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핍의 인식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그 한정흥이라고 해서 그 한이라고 하는 결핍의 개인적 공동체적 결핍을 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어떤 그 연대를 만들고 그것이 흥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캐대언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는데, 외국 사람들이 캐대언을 보면서 어떻게 주인공들이 다 악마이면서 실제로 이제 그 데몬도 그렇고 결국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극복서사, 예전에 뭐 제국주의 시대의 정복서사하고는 다르게 뭔가 자기 결함이나 결핍이나 또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점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던데, 그런 관점도 있던데, 어쨌든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라고 하는 측면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물질 문명사와 함께 정신 문명사가 새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요. 어, 우리 민족의 한의 문화는 어찌 보면은 여성의 한이 위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고려시대 때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의 평등이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남녀차별이 그 적서차별 뭐 그다음에 양반과 상민의 차별 이런 것에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일반 평민 또는 천민 게다가 또 그 중에서도 만약 천민이라고 하더라도 또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의 차이는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그 한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그 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찌 보면 가장 저기한 한이 대표적인 한이 억울하게 살다가 죽을 때 그 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뭐 헤어질 때 한, 핍박을 받는 것도 다 한이지만 억울한 죽음 이런 것에서 그 사실 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그런 한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면서 그런 정서는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요. 거의 아마 88 올림픽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게 그때 같은데요. 그 조용필이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쩐지 모르겠어요. 86 아시안 게임인지. 근데 한오백년을 불렀는데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한오백년을 좋아하게 됐는데 한오백년 그 가사 자체가요. 그 인간의 정서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그런 한이라고 봐요. 죽음에 대한 한. 예.
항상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그 정서는 그래서 한의 정서다 그렇다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정서가 없는 게 아니고 행복에 따라서 항상 막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정서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너무 기쁘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이나 우리가 다 있어요. 짐승도 다 있거든요. 예. 먹을 거 주면은 좋아하고 다 자기들끼리도 그러는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깊은 그런 뭘 느끼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원망. 글쎄요, 누구한테 향하지 않는 그 원망이죠. 예. 특히나 좋아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원망. 그렇게 그런 것이 유난히 우리 이 민족에게는 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천민들의 백성들의 예, 양반들의 그 어떤 뭐 무지막지한 그 어떤 그런 탄압 같은 거 이런 것도 받는 그런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는 정서와 한이 그래서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성심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들릴까요? 들립니다. 제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럽의 어떤 문화는 외적인 문화, 밖을 바라보는 문화, 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살아왔던 이 형태를 보면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문화였지 않았었나? 꼭 우리처럼 뭐 마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옛날부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문화, 좀 그런 문화에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쪽의 어떤 문화보단 좀 더 깊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모 도덕의 부모국 이런 것에 좀 더 적합한 나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진이요. 예, 오늘 이두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정신의 그 문명사를 다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뜨끔하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 그 관계 언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마음의 언어, 영성의 언어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예, 또 풀어내시는 그 기대감이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언니가 모르는 부분이고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누워서라도 들어봐. 누워서라도. 제가 그런데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번에 이걸 또 이어서 해주실 거잖아요. 기대가 되면서 예. 기대가 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찌 예, 보면은 좀 자랑 같기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연이 사실 현상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35년 전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예요. 그렇게 하다가 문득 한 10년, 15년을 연락이 없이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전에 이제 이 친구하고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이 다 났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시도도 했었다.
그러길래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하고 같이 그걸 다 한번 이겨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나 7월 5일 날 교당 갈 거래요. 근데 아, 다산 성사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염주도 받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저희 교당에서 이제 그렇게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고 이제 말았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원불교 얘기를 많이 하죠. 원불교 얘기를. 이제 그 친구는 또 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약간의 좀 마음에 제가 들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고치기도 하고 수긍하고 그러다가 원불교를 7월 5일 날 가겠다. 입교도 원서도 쓰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려진다.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도행을 처음 왔어요. 처음 왔다가 탄회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한 말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친구를 원불교에 인을 둔 것은 금강경에 사국의 수지 독성하는 선남자 선녀들은 그 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황학의 무례수보다 많은 그 칠보로 보시한 그것보다도 더 승한 것이 사국예를 수지 독성하게 하고 해설해주고 권장해준 그 공덕은 그거보다 더 승하다. 나는 오늘 그런 공덕을 심었다는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성불의 싹을 잘 틔워야 된다. 이제 이것은 친구가 발심을 하고 나온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나오고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친구가 이제 해야 돼. 친구는 이제 친구 몫이야. 앞으로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물었어요.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 근데 저는 과거 살다 가신 모든 분들을 합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대종사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대종사님을 가장 부랑 지혜나 모든 것을 다 두루 갖추신 그런 어른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밝히고 아니면 이제 칠보를 한가보다 더 승하는 것을 시작하는 우리 현재 출발점에 서 있다. 그래서 너 친구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부자도 될 수 있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보자. 근데 이것이 어째 제가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 자꾸 저는 그 친구 자꾸 물어요. 왜 나한테 전화하고 왜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그러느냐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이것이 원불교인으로서 저만이 아니고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인 지도, 도덕적 분모국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조금 이상하게도 생각해요. 왜 그냥 손해보면서 일을 해? 왜 손해보면서 그건 원불교용으로 뭐라고 하는 거 있어?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일반적으로는 자리이타행을 동표에 피은 보온 조목으로다가 자리이타를 넣지. 그런데 부처님은 혹시 나한테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편을 이롭게 해. 그게 어찌 보면은 사야탈인데 그것은 부처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생각이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 친구는. 아, 그러니까요. 나 이제 한번 교회에 가볼래? 공부해볼래? 하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지 않을까? 우리 여기 거진 출신 제가 공부인 대회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어찌 보면은 당연히 대승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 더 나누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먼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 길을 또 가야 돼서 여기 그냥 남으셔서 조금 더 말씀 나누시고 제가 먼저 좀 일어나는 게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네, 여건이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셔야죠, 뭐. 네. 조금 더 말씀 나누시죠. 제가 먼저 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잠깐 한 가지요. 교수님. 예, 저희가 예, 3개월에 예. 한 번 저 법회가 열리기 때문에 10월 달이거든요. 12월이 아니고 10월 달. 아, 그렇군요. 네, 그때 10월이군요. 예, 만약에 어떤 알겠습니다. 예, 변화가 하겠습니다.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 준비도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10월에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법진이요. 아, 네, 끝내요? 계속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계속 하실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보니까 40분이어서 교수님께서 가실 시간이어가지고 네. 제가 조금 좀 길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교수님이랑 공부한 지가 한 1년 전이잖아요. AI를 공부한 때가. 그런데 그때는 막연해서 좀 불안했어요. 도대체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데 요새 드는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 민족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원불교가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오래전부터 해오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소리가 들리네. 우리 민족은 한도 흥으로 풀어내는 민족이에요. 오래전부터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인류라든가 우리 이제 좁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항상 긍정의 방향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인과응보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시대도 결국은 악보다는 선을 행한 것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요즘 들어 하는 생각이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 한국의 그 지도국이 좀 될 것이다라는 것에도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지금 소장님 네, 말씀에 네. 제가 짧게 소감이 하나 드는데요. 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감정 중에 상당히 깊은 거예요. 미움,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갖고 있지만 보통은 이제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게 좀 더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사랑, 미움이 되는데 거기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뭐라 그럴까 미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미움, 사랑과 애증의 극단점이 사실은 한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이라고 하는 거는 미워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대한 몸부림이 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움은 사실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과 미움의 결정체 맨 마지막에 그냥 다 이렇게 소금을 갖다 말리면 증발하면 그냥 소금이 남듯이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그와 같이 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서의 그러니까 골수, 하여튼 골짜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서가 풍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양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대개 보면 지금 물질이 아주 발달해서 그런지 돈 있고 그러면 그냥 아주 패러다이스,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게 약인데 알면 병이 되는 게 이 모든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이 있잖아요. 천벌받는 잘못하면 천벌 받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고 복을 누가
받겠어요. 자기가 지은 대로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해서 우리는 어떤 그냥 돈 많고 뭘 많이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디서 온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천복을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반대로는요 열심히 해도 뭐가 안 풀리고 열심히 잘해줘도 미움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한이라는 정서가 깊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는 아마 한이가 별로 없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정서라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유머하고 섞어서 한을 이렇게 영화에 담으면 아주 서양사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영화가 되는 것이고 노래도 그 섞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희끼리 얘기한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고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전 드렸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히 아주 계급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위에로는 임금님이 있고 뭐 귀족이 있고 또 다 이제 양반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농부 있고 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백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은 뭐 우리가 익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천인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은 또 그 천인에게 또 얼마나 또 저기 차별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이라고 하면 여자들의 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얘기하느라고 앞뒤를 좀 얘기했는데 우리가 귀신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귀신하면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 소복 입고 나타나는 여자 귀신이에요. 남자 귀신 무서운 귀신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도 귀신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한 맺힌 그 여자 귀신이에요. 그만큼 사실 그 한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정서지만 남성의 정서보다도 여성의 정서 그게 유교의 어떤 그런 관습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상에 의해 가지고 억눌린 그래서 한이 그와 관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원사님 클로징을 좀 해주시든 아니면 이어가 주시든. 예. 네. 어디 좀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특별하게 뭐 AI 쪽에 관계된 정신적 지도 도덕의 부모 그 용어만 많이 나오는데 그만 어디 끝낼까요? 오늘 저 네, 그래 하실 말씀이 성타원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타원님은 안 나오셨어요? 지금 가셨나요? 네. 네, 원사님 엔딩 해주시죠. 클로징 멘트로. 네, 네, 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한 자리에 가상의 현실에서 이제 모여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인연도 좋은 것일 거고 미래를 향해서도 아주 참 대단히 밝은 일일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도하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의식도 제기해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은 뭐 해안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고요. 저희 같은 모임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희들 공부도 좋은데 거기다가 이런 교수님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이런 말씀 해주신다는 것도 좋고 근데 대신 이제 스페셜 요 정도의 AI 메타버스는 버전 업데이트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 이거 오늘 어찌 기간이 좀 만료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빨간 옷만 입고 푸른 옷이라고 그럴까요? 이 옷만 입고 나왔는데 참 아주 네
다음 공부를 또 계약하면서 저희들 오늘 여기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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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춤 한번 출게. 안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